시어머니는 제게 선택을 강요했다. 여기서 종처럼 살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내 발로 나가든지. 너같이 천한 여자는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나는 옅은 미소만 지었다.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섰다. 며칠 뒤 부재중 전화 18통이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채널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다 하셨다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똑똑히 기억한다. 아마 내 인생에서 분노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숨이 막혔던 유일한 밤이었을 것이다. 내가 그 식탁에 앉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시댁의 거실은 샹들리에의 노란 불빛으로 가득했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소소한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였지만 그날 밤은 마치 모든 의자가 미리 정해진 위치에 놓인 듯했다. 나를 정확히 스포트라이트 중앙에 앉히려는 것처럼 내 앞 긴 식탁 위에는 전에는 본 적 없는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가족 행정 서류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것이 평범한 서류라고 생각했다. 내 위를 딱딱하게 굳게 만든 한 단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보증인 시어머니 최 여사는 내가 오랫동안 봐왔던 꼿꼿한 자세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손님을 맞이할 때는 상냥해 보이지만 가족들만 있을 때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는 그 얼굴. 그날 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날카로운 수준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 봉투로 손을 뻗어 마치 누군가의 잘못을 증명할 증거를 펼치려는 사람처럼 가볍게 두드렸다. 똑바로 앉아라, 미나야. 그녀는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목소리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 묵직했다.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게 있다. 가족으로서. 그 목소리는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날 밤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가족이라는 표정은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평소 내 옆에 바싹 붙어 앉던 남편 민준조차도 등받이에 게으르게 기댄 채 식탁만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자기 아내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그곳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어머님? 그 간단한 질문에 최 여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걸 믿을 수 없는 실패의 근원이라도 되는 듯했다. 문제가 바로 너야. 그녀는 너무나 가볍게 말했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나를 잘게 저미는 듯했다. 민주는 나를 짧게 쳐다보더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어떤 변호도 설명하려는 신유조차 없었다. 나는 그들의 집 대출금을 수년간 불평 한마디 없이 갚아주고 있었는데도, 심지어 이 아파트, 그들이 큰집 식구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이 아파트의 대출금 절반을 민준이 성공한 가장으로서 으스댈 수 있도록 내가 몰래 내주고 있었는데도 최 여사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종이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마치 내 잘못의 목록을 낭독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 집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얹혀 산다고? 아파트 대출금을 막고 신우이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그들이 숨기고 있던 카드론 빚까지 갚아준 나인데. 하지만 나는 모든 말을 목구멍으로 삼켰다. 나는 그들이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결정을 원했다. 민준이 마치 현명한 척 꾸민 목소리로 조용히 거들었다. 엄마는 그냥 이 집이 잘 정돈되길 바라시는 거야. 뭐, 너도 알잖아. 네가 자주 좀 부족한 거. 부족하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였다. 내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온갖 공과금을 처리하고 심지어 민준이 가족들 눈에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그의 카드값까지 관리해줬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최 여사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 집의 일원이 될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 선택해. 간단하고 단호했다. 마치 마당에 들어온 이방인을 쫓아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심장을 잠시 멈추게 한 것은 그 최후 통첩이 아니라 민준의 표정이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도하는 미소.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미소. 그리고 그 서류 봉투에서 민준의 시선은 보증인 채무 약정서라고 쓰인 한 페이지에 잠시 머물렀다. 나는 등골을 타고 기이한 감각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꾸민 것 같았다. 내가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무방비 상태로 집을 나가도록 유도하는 시나리오. 그러면 그들은 내 신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이 집안의 규칙을 따를 수 없다면 오늘 밤 당장 짐 싸서 나가도 좋아. 나는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다. 오히려 나의 침착함이 그들을 놀라게 한 듯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는 여전히 펼쳐져 있었고 내가 봐서는 안 될 단어들이 언뜻 보였다. 보증인, 개인정보, 약정서. 갑자기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덫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었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고요했다.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다. 민주는 일어서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온몸을 차갑게 만드는 소리를 들었다. 민주는 아주 작게 속삭였지만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듣기에는 충분했다. 그래, 내일 진행시켜. 그 목소리는 실망도, 당황도, 분노도 아니었다. 안도하는 목소리였다. 마치 나의 퇴장이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듯이. 그가 말한 진행이 시작될 내일. 그 파장이 느껴질 계획의 일부.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걸어 나갔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내가 단지 거대하고 어두운 무언가의 표면을 건드렸을 뿐이라는 의심. 단순한 가족의 최후 통첩을 넘어서는 무언가. 내 이름이 연루된 무언가. 그들이 이미 준비해둔 무언가. 내일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 그 집을 떠난 지 이틀째 내 삶은 고요했다. 고통스러운 고요가 아니라 가슴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고요였다. 나는 친구의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로 머물렀다. 시댁의 드라마와 수년간 내 어깨를 짓눌렀던 경멸적인 시선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하지만 그 평온은 이틀째 아침까지만 지속되었다. 오전 6시 14분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 무시했다. 6시 15분 또 민준. 받지 않았다. 6시 17분 최 여사. 무시했다. 6시 20분 모르는 번호. 그리고 30분 동안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져 들어와 휴대폰 알림이 무너진 돌무더기처럼 쌓였다. 부재중 전화 18통.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그 기계적인 목소리, 톤을 똑똑히 아는 서비스 번호들도 있었다. 전기요금 납부 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납부 최종 경고. 아파트 대출금 미납 확인. 요망. 예약 이체에 필요한 잔액이 부족합니다. 나는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연체되다니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동안 나는 민준이 가족들 앞에서 구원자처럼 보일 수 있도록 거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해왔다. 시스템은 완벽했다. 자동이체, 예약 송금, 제3자 계좌를 통한 결제. 모든 것을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설정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내 개인 계정과의 연결을 끊자마자 모든 자동 결제가 멈춰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단 이틀 만에 무너졌다. 오후 5시 민준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과도 내 안부를 묻는 말도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돌아와. 지금 당장 처리해. 다들 기다리고 있어. 나는 화면을 껐다. 손가락이 차가워졌다. 그 최후 통첩 이후에 내가 떠날 때 안도하던 그가 보낸 명령. 다시 알림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신우이, 소희에게서였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언니, 일부러 우리 망신 주려고 이러는 거죠. 내 등록금 결제
거절당했어요. 사람들이 엄마한테 전화했단 말이에요. 내가 답장하기도 전에 그녀가 전화를 걸었다. 내가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침에 대출금 독촉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 3개월이나 연체됐다고 하더라. 우리 가족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기나 해? 우리 가족? 웃기는 소리. 그동안 그 창피를 막아준 건 나였는데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눌렀다. 소희야, 나 이제 거기 안 살아. 나는 이미,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언니가 이 모든 걸 처리했잖아. 도망치지 마. 엄마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언니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수년간 그 집에 조용히 돈을 대온 건 나인데 이제 와서 내가 도망쳤다고 비난받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 속에는 다른 메아리가 있었다. 아직 표현하지 않은 두려움. 아까 그 모든 전화 뒤에 숨어 있던 것과 같은 두려움. 모두가 공황 상태였다. 내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돈줄이 끊겼기 때문에. 소희가 여전히 나를 쓸모없다고 욕하는 동안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뗐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지탱해준 모든 돈이 내 두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한마디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파트 담보 대출 서비스 번호였다. 주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안내드립니다. 제2관계자인 이민아님께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읽기를 멈췄다. 주 채무자, 제2관계자. 내 이름. 나는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순간 이틀 전 밤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식탁 위에 갈색 서류 봉투, 보증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던 민준의 목소리. 그래, 내일 진행시켜. 그들은 내 이름으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리고 왜 모든 청구서가 마치 내가 다시 나타나야만 해결될 것처럼 구는 걸까? 나는 목덜미에서 등뼈까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히 연체된 청구서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쫓고 있는 무언가,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을 위협할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막 그 표면을 건드렸을 뿐이었다. 나는 냉정한 머리가 필요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전화와 욕설, 메시지 속에서 내 남편 가족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 내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나타났다는 것. 보증인으로서, 제2관계자로서,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청구서들의 비상연락처로서. 그날 아침, 나는 오랫동안 조용했지만 모든 것을 지켜봐 온 한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김 변호사님.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이자 아무리 희미한 문제의 흔적이라도 읽어낼 수 있는 내가 아는 유일한 시니어 변호사였다. 우리는 그녀의 깔끔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밝은 조명이 벽에 걸린 법률 서적들을 비추고 있었고 진한 커피 향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어째서인지 그녀 앞에 앉자마자 나는 방금 위험지대에서 빠져나온 환자가 된 기분이었다. 천천히 설명해봐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중립적이었다. 편을 들지도 않았지만 내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다. 나는 모든 알림, 메시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온 결제 내역 캡처 화면을 열었다. 내 계좌를 통해 설정한 아파트 대출금 자동이체, 소희의 학교로 보내던 월별 송금, 한때 동네에 소문이 돌았던 카드론 빚 상환 내역까지, 그리고 민준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그동안 숨겨왔던 이체 증거들을 하나씩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김 변호사님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쳐다보았다. 미나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본인이 그 집의 재정적 기반이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동안 내가 억눌러온 현실을 말하는 것을 들으니 너무나 명백한 진실에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 당신들 관계는 오랫동안 불균형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켰고 당신은 그 모든 균열을 메우고 있었던 거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민준 씨가 가족들 앞에서 존중받길 바랐어요. 그가 창피당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그들은 당신이 짐이라는 서사를 만들어냈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겪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 최 여사의 은근한 비난, 민준의 빈정거림, 신우이의 코멘트들, 모든 것이 갑자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형성하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그림. 변호사님,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이 제 이름을 사용했을까봐 두려워요. 보증인이라는 글자를 받고 아까 서비스 센터에서는 제가 제2관계자라고 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게 이롭지 않은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내가 가져온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건 미나 씨의 자동이체 내역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것을 펼쳤다. 내가 수년간 깔끔하게 관리해온 숫자들이 있었다. 금액은 컸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컸다. 너무 많았다. 일부는 심지어 말이 되지 않았다. 이건 평범한 생활비, 청구서가 아니에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마지막에 큰 대출금이 하나 있어요. 이것 좀 봐요. 그녀가 맨 아래 줄을 가리켰다. 잠시 숨을 멈추게 만드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5억 원. 민준의 이름으로 된 연체금. 하지만 초기 상환 흔적은 내 계좌를 향하고 있었다. 전 이런 걸 낸 적이 없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무슨 청구서인지도 몰라요. 그들이 생활비 의무 사이에 거액의 빚을 끼워 넣은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초기 상환금의 일부는 당신 계좌를 통해 지불됐어요. 의도적이든 아니면 누군가 당신의 접근 권한을 이용했든 말이죠. 나는 그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 거대한 금액이 방금 내 어깨에 떨어진 바위덩어리처럼 느껴졌다. 변호사님, 왜 제가 떠나자마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걸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자동이체가 멈추자마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함정이 드러난 거죠. 나는 침묵했다. 방이 좁아지는 것 같았다. 그 집에서 떠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벽이 함께 떠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며느리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왔던 버팀목을 잃었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다. 김 변호사님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미나 씨, 그들은 당신이 돌아오길 원해요. 화해하기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당신을 묶어두기 위해서죠. 당신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5억 원 빚은 터져버릴 테니까요.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이미 몇몇 서류에 들어가 있겠죠. 네. 그녀의 대답은 망치처럼 단호했다. 내가 그 말을 곱씹기도 전에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민준의 번호였다. 그리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돌아와. 서명해야 할 게 있어. 나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뱃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맥박치는 것이 느껴졌다. 불안도 분노도 아니었다.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방금 열린 어두운 문처럼 느껴졌다. 솔직히 말해서 5억 원이라는 금액과 그 일부 흔적이 내 계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 후 나는 바로 화가 나지 않았다.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였다. 민준의 가족이 어떤 계획을 세웠든 그들은 최후 통첩의 밤 훨씬 이전부터 그것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차가움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 민준의 메시지, 오늘 돌아와, 서명해야 할 게 있어.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다. 거의 노골적인 함정이었다. 나는 김 변호사님 앞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턱을 쓰다듬으며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계획 없이 돌아가면 그 빚의 법적 보증인이 되도록 강요당할 거예요. 빚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요. 알아요.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이름을 어디까지 사용했는지 알아야겠어요. 알게 될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아내로서 가지 마세요. 그들의 발밑에 깔린 카펫을 통째로 걷어낼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 가세요. 가슴 속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다. 용기는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종의 명료함이었다. 나는 민준의 메시지를 열고 답장했다. 내가 해결하는 걸 도울게. 하지만 먼저 모든 자료를 봐야겠어. 5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돌아와. 그 명령 줘. 나를 인간이 아닌 명령 처리 기계로 여기는 그 말투.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드럽게 답장했다. 잘못 서명할까봐 그래. 우리 천천히 해결하자, 민준 씨.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가족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그들이 수년간 항상 사용해왔던 미묘한 압박 패턴이 즉시 다시 시작되었다. 민준, 내가 고집부리면 큰 집 일까지 엉망이 될 수 있어. 최 여사, 다른 사람 데려오지 마라.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너 혼자 와야 해. 소희, 언니 빨리 돌아와. 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언니가 늦출수록 상황만 더 나빠져.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민준의 번호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강압적인 민준의 목소리 뒤로 배경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지시를 속삭이는 최 여사의 목소리. 빨리 서명하게 만들어.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마.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서명. 그들은 정말로 내가 그것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억지로 잠재워왔던 직감이 마침내 소리쳤다. 미나야,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야. 나는 그 메시지들의 내용을 이미 짐작한 듯한 김 변호사님을 쳐다보았다. 아무도 데려오지 말라고 하네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 문제라고요. 왜 그들은 제가 동행자와 함께 가는 걸 두려워할까요? 그녀는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동행자는 그들의 수법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당신을 압박할 수 없죠.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들이 제가 돌아오길 바라는 이유는 세 가지겠군요.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그녀가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 그들은 당신이 돈의 흐름을 다시 연결해 주길 원해요. 그들의 청구서들은 이미 터지기 직전이에요. 모든 것이 당신이 그동안 처리해왔던 결제를 기다리고 있죠. 두 번째로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에 서명하길 원해요. 그 가족 행정 서류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에요. 법적 부담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문서죠. 뱃속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은 그 큰 빚이 터졌을 때 당신을 방패로 삼고 싶어 해요. 채권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은 내세울 이름 하나가 필요하죠. 그 이름이 저군요. 내가 속삭였다. 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어떤 완충도 없었다. 몇 초 동안 사무실은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최후 통첩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그는 안도했다. 갈색 서류 봉투는 평범한 문서가 아니었다. 자동이체가 멈추고 모든 청구서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를 부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리워서도 걱정해서도 아니었다. 공황 상태였다. 내가 없으면 그들은 방패막이로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님은 나를 신중하게 쳐다보았다. 미나 씨, 만약 가기로 결정한다면 준비해야 해요. 그들은 당신이 서류를 읽을 틈도 없이 서명하도록 당신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알아요.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전략 없이 가면 김 변호사님이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가족이 아니라 미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끼라는 단어가
무서운 냉기와 함께 내 머릿속에 박혔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민준이었다. 오늘 오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해. 그리고 그건 내 탓이야. 내 탓. 항상 내 탓.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이번에 정말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쪽은 그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해질녘 나는 결정을 내렸다. 돌아가야만 했다. 순종적인 며느리로서도 굴복하려는 아내로서도 아니었다. 그들의 모든 게임판을 이미 본 사람으로서. 하지만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먼저 한 가지를 해야 했다. 내가 여전히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이민아라고 믿게 만드는 것. 최 여사 같은 사람은 자신이 이겼다고 느낄 때만 가면을 벗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진짜 얼굴이 자신들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드러나길 바랐다.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알았어. 내일 갈게. 민준의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왔다. 너무 빨랐다. 마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좋아. 전부 해결하자. 그리고 또 다른 짧은 메시지. 딴 생각하지 마. 미나야.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이미 숨길 수 없는 공황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최 여사의 음성 메시지였다. 나에게 거의 한 번도 부드럽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억지로 짜낸 꿀처럼 달콤하게 들렸다. 미나야, 내일 오렴. 엄마는 그냥 모든 게 다시 좋아지길 바랄 뿐이야. 너도 힘들었지. 그냥 와.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오히려 욕설보다 더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최 여사에게는 두 가지 모두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차가운 독재자 아니면 달콤한 독. 그리고 그날 밤의 달콤함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끼였다. 너무 달콤하네요. 내 앞에서 그 메시지를 함께 듣던 김 변호사님이 중얼거렸다. 보통 조종은 목표를 함정에 빠뜨리기 직전에 최고조에 달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모든 걸 준비하죠. 그녀는 가방에서 2개의 물건을 꺼냈다. 주머니에 숨길 수 있는 작은 녹음기와 원격으로 나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보안 기능이 있는 연결 앱이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와 내 팀. 그리고 이미 모으기 시작한 증거들이 함께 있어요. 돌아갈 장소는 그 집으로 하되 안전한 녹음 지점을 정하죠. 나는 그 물건들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내 몸의 한쪽은 여전히 그들이 수년간 쌓아온 감정적 상처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 더 강한 쪽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다. 변호사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자동이체도 단계적으로 중단시키고 싶어요. 그들의 압박이 더 잘 드러나도록요. 김 변호사님은 옅게 미소 지었다. 아주 좋은 계획이에요. 궁지에 몰린 사람은 더 많고 더 솔직하게 말하게 되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전략을 짰다. 내가 앉을 위치,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 그들이 거칠게 변할 경우, 내가 해야 할 말, 그리고 김 변호사님의 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야 할 타이밍까지. 잠들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준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다. 인사도 없이 넌 그냥 서명만 하면 돼. 그러고 나면 다 해결돼. 나는 그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때까지. 정확했다. 그들은 나를 아내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서명이 필요했고 내일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강요하려 할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나 자신을 껴안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좋아. 그들이 내가 돌아오길 원한다면 돌아가 주지.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길고 차갑게 스쳐 지나갔다. 내일 그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 연약한 척 앉아 있을 것이다. 내 평온함 뒤에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획을 숨긴 채로 그날 아침 시댁의 공기는 너무나 달랐다. 평소에는 TV 소리와 음식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날은 정적만이 흘렀다. 누군가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듯한 정적. 나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문이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열렸다. 마치 새벽부터 그들이 내 도착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것처럼 민준이 앞에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긴장된 얼굴. 하지만 그의 눈은 안도가 아니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소중한 물건이 다시 도망가지 않도록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빛, 들어와.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최 여사는 거실 식탁에 앉아 갈색 서류 봉투를 앞에 두고 있었다. 최후 통첩에 밤에 봤던 바로 그 봉투. 그녀는 마치 감옥 열쇠를 쥔 사람처럼 그 봉투 표면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소희는 소파에서 나를 곁눈질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혀를 날카롭게 만드는 두려움. 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어. 알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반응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 있었다. 내가 먼저 흥분해서는 안 됐다. 최 여사가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부드럽게 들리려 애쓰는 티가 났다. 미나야, 우린 가족이잖니.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좋게 해결해야지. 이리 와서 앉아라. 나는 앉았다.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는 이미 켜져 있었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첫째, 최 여사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내 자신을 알아야 해. 이 집안 생활이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너도 가족의 일부니 함께 책임져야지. 말투가 변했다. 더 이상 가짜 달콤함은 없었다. 그녀의 가면은 내가 예전의 자리로, 소리 없이 돕는 자리로 돌아왔다고 느끼자마자 떨어져 나갔다. 민주는 어머니 옆에 앉아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어떤 욕설보다 더 날카롭게 찔렀다. 넌 이미 이 집안 사람이잖아? 그는 마치 훈계하듯 말했다. 좋든 싫든 모든 걸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야. 5억 빚 포함해서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소희가 벌떡 일어났고 민주는 굳었으며 최 여사는 봉투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그건 가족 계획의 일부야.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크게 생각하지 마. 누구의 계획인데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중요한 건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야. 그는 거의 오만한, 몸이 건조한 톤으로 말했다. 안전을 위해서 나중에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게. 넌 그냥 서명만 해.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 시간, 에너지, 돈, 집, 심지어 자존심까지. 이제 그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나를 그가 원할 때 언제든 찍을 수 있는 법적 도장처럼 여기고 있었다. 최 여사가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찌르는 듯했다. 네가 뭔데? 이 집이 없었으면 넌 살지도 못했을 거야. 우리가 너한테 지붕을 제공해줬다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먹고 네가. 나는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내가 산 음식으로 먹고 대출금 절반을 내가 낸 집에서 살고 심지어 그들의 자잘한 빚까지 감사 인사 한 번 없이 막아줬는데 민주는 짜증과 공황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빨리 그 서류 열어. 서명해. 이렇게 고집부리면 문제만 더 커져. 나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열었다. 빼곡하게 글자가 들어찬 종이들이 있었다. 보증인 약정서, 지급 동의서, 책임 이관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름 칸이 있었다. 내 이름이 이미 깔끔하게 타이핑되어 있었다. 어떤 동의도 허락도 없이. 전 이런 거에 동의한 적 없어요. 나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최 여사는 작게 비웃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서명하라는 거잖아. 그 문장, 그 말투. 그것은 요청도, 화해의 제안도 아니었다. 그들이 그동안 나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해왔던 심리적 압박이었다. 민주는 거칠게 한숨을 쉬었다. 너 정말 귀찮게 구네. 넌 의무가 있어. 넌 이 가족의 일부야. 책임져야 해. 무슨 책임을요? 내가 물었다. 당신들의 빚지는 습관? 모든 문제를 덮으려는 당신들의 습관?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내뱉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참았다. 그들이 계속 말해야 했으니까. 그들이 더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은 증거가 녹음될 것이다. 최 여사는 인내심을 잃었다. 미나야, 내가 서명을 거부하면 이 집안이 망하는 건 내 탓이야. 넌 민준이 가정을 파괴하는 원흉이 되는 거라고. 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흔들리는 척 김 변호사님의 지시대로 잘못 서명할까봐 무서워요. 내가 속삭였다. 민준이 책상을 세게 쳤다. 그냥 서명하라고. 언제까지 모든 사람을 귀찮게 할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미끼를 물었다. 그는 몸을 숙여 다가왔다. 얼굴이 붉어지고 턱이 굳어졌다. 잘 들어. 그동안 넌 이 집에서 사육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보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중요한 건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야. 안전을 위해서 나중에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 테니. 그 문장. 중요한 건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야. 내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동시에 단단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그들은 나를 방패로, 보증인으로, 큰 문제 앞에서 던져버릴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다. 내 감정이 끓어오르기 전에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발신자 이름도 보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 너머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입금 없으면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최 여사는 굳었다. 소희는 입을 막았다.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 그리고 나는 방금 진실로 향하는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체불명의 발신자로부터 절차 위협을 받은 후 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고 최 여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편두통을 앓는 사람처럼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리고 소희는 마치 나를 탓하고 싶지만 새로 드러난 현실이 두려운 듯 계속해서 내 쪽을 힐끔거렸다. 나는 계속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겉으로는 혼란스러운 며느리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은 오랫동안 갈아온 칼처럼 날카로웠다.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묻지도 않은 비밀을 누설하게 마련이다. 나는 두려운 척 서류를 쳐다보았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간단한 문장이 마치 수도꼭지를 연 것 같았다. 민주는 즉시 내 옆에 앉아 반쯤 억눌리고 반쯤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미나야. 이건 전부 그냥 기술적인 거야. 보증인 이름은 2명이어야 해. 하나는 나, 다른 하나는 너. 안전을 위해서. 나 혼자만 있으면 재정적으로 능력이 안 돼 보이니까.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재정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오히려 내 이름이 가장 먼저 적혀야 마땅했다. 최 여사가 말을 가로챘다. 그리고 넌 아내잖아. 아내가 남편을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계속 연기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요, 어머님. 5억 원이라니. 그건 큰 집 프로젝트 때문이야. 민준이 빠르게 대답했다. 너무 빨랐다. 하지만 넌 신경 쓸 거 없어. 중요한 건 네가 서명하는 거야. 큰 집 프로젝트.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소희가 끼어들었다.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언니는 쉽게 겁먹잖아. 그래서 엄마랑 오빠가 말 안 한 거야. 언니는 알려주면 오히려 더 귀찮게 하니까. 그건 형편없는 대답이었다.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솔직했다. 나는 침을 삼키는 척했다. 그럼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결제는 그걸 막기 위한 거였어요. 세 사람은 침묵했다.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황금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최 여사는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치며 통제력을 잃었다. 한 문장이 무심코 튀어나왔다. 네가 뒤에서 돈 대주지 않았으면 이 아파트 진작에 은행에 넘어갔어. 방에 숨이 되섰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빠르게 돌아보았다. 엄마, 하지만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녹음되었다. 나는 놀란 척 입을 가렸다.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조용히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승리감은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들은 인정했다. 그동안 내가 돈을 댔다는 것을, 그동안 내가 그들의 삶을 지탱했다는 것을, 그동안 내가 그들을 큰 집 식구들 앞에서 거만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민주는 좌절하며 책상을 가볍게 쳤다. 미나야, 잘 들어. 지금 중요한 건 이걸 먼저 해결하는 거야. 내일 오전 10시, 장난이 아니라고. 돈을 내지 않으면 결과가 엄청나. 어떤 결과인데요?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한 번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셨잖아요. 민주는 불안해 보였다. 그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 5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 내가 말해도 넌 이해 못할 거라고 했잖아. 그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건 남자들 사업 문제야. 넌 끼어들지 마. 최 여사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넌 그냥 서명만 해. 그래야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지. 이 집안 망가지는 거 원치 않잖아. 망가진다고? 이 가족은 내가 없어도 이미 망가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굴렸다. 두려워 보이려 애썼다. 제가 서명하면 나중에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민준이 짜증스럽게 비웃었다. 안전을 위해서 그 문장을 그냥 넘어가게 뒀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다시 미끼를 던졌다. 안전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한 안전인데요? 처음으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담요처럼 거실을 감싸는 침묵만이 흘렀다. 바로 그때 그들이 변명을 찾느라 당황하고 있을 때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소희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들도 왔어.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알림이 도착했다. 그는 메시지를 읽더니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2차 경고. 내일 오전 10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그들의 남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망치 같았다. 나는 그들이 그동안 나에게 숨겨왔던 두려움 속에 가라앉도록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막 욕설을 내뱉으려 할 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인은 김 변호사님. 메시지는 짧았다. 미나 씨.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흔적을 찾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조작을 했어요. 아래의 증거 첨부합니다. 나는 굳어버렸다. 놀라서가 아니었다. 이 게임의 판도가 막 바뀌었고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위해 판 구덩이가 이제 그들 자신의 발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의 메시지가 들어온 후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증거였다. 그리고 증거는 천천히 그들이 피할 수 없는 망치가 될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임시로 머물던 곳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자마자 민준의 큰집 가족 단톡방 알림으로 휴대폰이 폭발했다. 보통 그 단톡방은 명절이나 최 여사가 자기 아들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을 때만 시끄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메시지들은 민준을 칭찬하는 것도 가족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었다. 의심스러운 어조로 묻고 있었다. 너희 집에 대부업체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게 사실이니? 소위 등록금이 3개월이나 밀렸다고 하던데 이거 진짜야? 전기 끊겼다며? 민준이 무슨 일이야?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나를 멈추게 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그 아파트,
그동안 미나 씨가 돈 내고 있었다는 거 이제야 알았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마침내 내가 그동안 단단히 지켜왔던 조각들이 월별 결제, 한밤중의 송금, 아무도 몰랐던 아파트 대출금,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민준과 최 여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의 허상을 칭찬해왔던 모든 큰집 식구들까지. 몇 분 후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나 씨, 남편 가족 단톡방 봤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만족스러운 기색이 배어 있었다. 그들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죠.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이 준 이체 증거들을 보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죠. 이제 사회적 부담이 바뀌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당신을 짐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왜 당신 돈으로 살았는지 설명해야 하니까요.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10분 후 민준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큰집 식구들한테 무슨 말 한 거야? 왜 우리 집안일을 퍼뜨리고 다녀? 그는 헐떡이고 있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절망적이었다. 거짓말을 지탱할 마지막 버팀목마저 잃어버린 사람의 목소리.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마 그들이 당신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증거를 이제야 본 거겠지. 저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잔인지 접시인지 최 여사가 휴대폰을 빼앗았다. 미나야,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대출금이며 네가 그 돈이며 전부 다 알게 됐잖아. 그녀는 말을 멈췄다. 현실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그동안 가장 깊숙이 숨겨왔던 문장.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말을 거의 내뱉을 뻔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손상은 이미 발생했다. 저는 그냥 사실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동안 당신들은 민준 씨는 성공했고 저는 짐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가 정말로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집이 안에서부터 균열이 가는 듯한 침묵. 민준이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고 이전보다 더 애원하는 듯했다. 미나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도와줘.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약속할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누군가 울고 있었다. 아마 소희인 듯했다. 그 집은 완전히 공황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이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깨닫게 한 것은 다음 문장이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내 도움으로 막으려고 했고 금방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듣기를 멈췄다. 그때 김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미나 씨, 중요한 걸 찾았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그 아파트, 그들에게 완전히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나는 침을 삼켰다. 무슨 뜻이죠? 몇 초 만에 그녀는 내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서류 한 장의 사진을 보냈다. 주 채무자가 초기부터 상환액의 50%를 채우지 않은 경우 연체 발생 시 거주권 소유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 아파트 대출금의 절반. 내가 냈다. 조용히, 이름도 없이. 그리고 이제 나의 지원이 없으면 그 아파트는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변호사님, 내 목소리가 막혔다. 이 말은? 맞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면 그 아파트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그걸 알고 있죠. 등골이 오싹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힘이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최 여사에게서 온 메시지. 미나야, 지금 당장 와라. 우리 좋게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마. 우리 더 망신당하게 만들지 마. 다음 문장은 내 가슴을 아주 평온하게 만들었다. 제발 이 집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말아다오. 나는 알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며느리로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허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공정함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임시로 머물던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구석의 작은 램프가 따뜻한 빛을 비췄지만 공기는 무언가 다가오는 듯 묵직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기다림이었다. 모든 것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수년간 숨겨왔던 엉킨 실타래가 이제 그들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아까 그 전화는 누구였을까? 위협을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내일 오전 10시 절차, 그리고 왜 민주는 파멸로 향하는 마지막 문을 닫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까? 내가 답을 찾기도 전에 이름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오전 9시 중소기업 협회 사무실로 오십시오. 혼자 오지 마십시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메시지의 톤은 공식적이었다. 독촉도 위협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보낸 초대장 같았다. 나는 즉시 김 변호사님께 연락했다. 자세한 내용을 듣자마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채권 추심원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크다니요. 민준 씨와 그 가족은 단순히 청구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사업 내부에 횡령의 흔적이 있어요. 민준 씨가 저지른 흔적. 그리고 그 여파가 그가 협력을 구하던 사업협회까지 미친 거죠. 나는 침묵했다.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었다. 그럼 그 위협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군요. 맞아요.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사업의 청렴성, 자금 유용, 그리고 가족의 지원으로 위장된 허위 보고서에 대한 문제예요. 그들은 민준 씨의 보고서가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당신의 이름을 방패로 사용한 겁니다. 내 이름, 또다시 내 이름. 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 사이에서 적어도 이제 나는 그들이 즉흥적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갔다. 중소기업 협회 건물은 견고하게 솟아 있었다. 맑은 유리가 햇빛을 칼날처럼 반사했다. 안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긴 회의용 테이블, 커피향, 그리고 회의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어젯밤 혼란스러웠던 시댁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우리는 큰 회의에 앞서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단정하며 얼굴은 단호했다. 그는 먼저 김 변호사님께 인사하고 예의 바르지만 평가하는 듯한 미소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민아 씨, 저는 이 협회의 회장이자 박민준 씨가 제출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 이진혁입니다. 이진혁, 그 이름은 민준과 최 여사의 메시지에서 몇 번 등장했다. 그들은 그를 영향력 있는 리더,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문,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진혁 이사의 눈빛을 보자마자 나는 그들이 잘못된 사람을 압박했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그는 희미한 놀라움을 담아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의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민아 씨. 나는 굳었다. 제 자료요? 네. 이진혁 이사가 앞에 놓인 태블릿을 밀었다. 거액에 일관된 이체 내역. 당신의 이름이 재정적 후원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어떤 사업 구조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더군요. 나는 침을 삼켰다. 이진혁 이사는 무미건조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민아 씨,
당신은 박민준 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보고서는 마치 당신을 가족 자본 제공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나는 김 변호사님이 등을 꼿꼿이 펴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이진혁 이사가 긴 숨을 내쉬었다. 박민준 씨가 당신의 이름을 개인 보증으로 사용하여 협력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개인 보증. 그것은 빚과 손실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지정된다는 법적 용어였다. 이진혁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동의 없이요. 그것은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결이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그 목표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이진혁 이사는 민준처럼 나를 얕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협회팀은 이미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위험을 숨기고 안정성을 위조했으며 당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의실 유리 너머로 대기실에 앉아 있는 민준, 최 여사, 그리고 소희가 보였다. 민준은 계속해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최 여사는 땀을 닦는 듯 했다. 소희는 작게 울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이진혁 이사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진혁 이사는 그 모든 문을 한 문장으로 닫아버렸다. 협력은 취소되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들의 접근은 차단됩니다. 나는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정확한 처벌을 본 적이 없었다. 이진혁 이사는 이어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 톤이 더 따뜻해졌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그저 빌부터 사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세우고 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침묵을 지킨 사람입니다. 눈이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을 이었다. 저희는 그들이 아니라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밖에서 대기실 문이 열렸다. 이진혁 이사를 부르려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준도 당황하며 일어섰다. 그들의 외침은 두꺼운 회의실 유리에 막혀 희미하게 들렸다. 이진혁 이사는 그저 태블릿을 닫고 말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아 씨, 이것은 당신의 청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 나를 향한 민준의 시선은 더 이상 분노도 오만함도 아니었다. 무너져 내린 눈빛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서사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전보다 더 평온해진 내 눈빛에서 이 게임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 변호사님과 함께 협회 건물을 나왔을 때 나는 그동안 감히 열어보지 못했던 문을 막 통과한 기분이었다. 두려워서도 내가 약해서도 아니었다. 수년 동안 나는 내가 진정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공간을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나는 그것을 명확히 보았다. 침묵해야 하는 며느리도 압박당할 수 있는 아내도 어디로든 끌려갈 수 있는 방패도 아니었다. 나는 그동안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사람이었다. 조용히 칭찬도 인정도 없이.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나는 그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시댁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보통 그 집은 가짜 웃음소리, 시끄러운 TV 소리, 혹은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오늘은 문 닫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불안한 속삭임만이 들렸다. 최 여사가 부은 눈으로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민주는 그녀 뒤에 서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소희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모욕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다. 더 이상 나를 짐으로 여기는 얕보는 말투나 시선은 없었다.
오직 두려움만이 있었다. 그들이 그동안 오만함으로 숨겨왔던 두려움. 민준이 먼저 말을 꺼내려 했다. 모든 거 다시 해결할 수 있어. 응? 제발 이 집 뺏기게 두지 마. 제발. 난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입을 다물었다. 김 변호사님이 내 옆에 앉았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압박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편에 선 증거가 된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녀는 모든 녹음 파일, 최 여사의 고백, 민준의 압박, 조작된 서류, 그들이 준비한 위조 서명, 내가 아파트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지불했다는 증거, 내 이름이 동의 없이 개인 보증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꺼냈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증거를 하나씩 낭독할 때마다 그것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강타처럼 느껴졌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다. 최 여사는 울었지만 후회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수년간 쌓아온 명성이 큰 집 식구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우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가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후 김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결정을 내렸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중재. 이 위조 서류들을 무효화하고 이민아 씨는 빚을 갚거나 보증인이 될 어떤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또는 둘째, 정식 법적 절차. 이 모든 증거로 당신들은 횡령 및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최 여사가 작게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다. 법정만은 안 돼. 미나야, 제발. 너도 가족이잖니.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동안 나를 얕보고 종이 되라고 명령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망신줬던 여자. 이제 그녀는 자신은 결코 나에게 베풀지 않았던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다. 어머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사람을 부서질 때까지 압박하지 않아요. 가족은 며느리를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빚으로 함정에 빠뜨리지 않아요. 가족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민준이 반쯤 앞으로 나섰다. 미나야, 미안해. 난 그냥 두려웠어. 나한텐 아무도 없었어. 너만이 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증오도 복수심도 없었지만 자비도 없는 미소였다. 저는 도왔어요, 민준 씨. 수년 동안. 하지만 당신들은 한 번도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는 떨림 없이 일어서서 내 결정을 내렸다. 저는 중재를 선택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일부가 아닙니다. 최 여사는 주저앉았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집,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집은 마침내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궁전이 아닌 세장, 가족이 아닌 감정적 감옥. 몇 주 후 중재 절차는 끝났다. 내 이름은 빚서류에서 완전히 깨끗해졌다. 자동이체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모든 허위 결제는 무효화되었다. 민주는 사업협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었고 그들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들 가족의 명성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내가 파괴해서가 아니라 진실은 항상 스스로 길을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소박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압박으로부터, 그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내 삶은 천천히 내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다. 평온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대가를 치를 필요 없는 모습으로. 그날 밤 나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휴대폰은 조용했다. 고통스러운 고요가 아니라 새로운 집처럼 느껴지는 고요.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끝났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막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저장하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숨이 파섰다. 그리고 그 문자 아래에는 내 온몸을 소름 돋게 만드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그동안 민준의 그늘 뒤에서 내가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작은 거래들 속에서 내 돈을 조용히 즐겼던 사람의 이름, 내가 결코 연루되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 이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나타날 사람,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가 아직 정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